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7주 강의 벌써 됐네요. 7주가 어떤 주라고 그랬어요? 중간고사. 네, 중간고사 전주.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공부한 것까지 중간시험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2학기는 7주로 딱 맞추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전자기학이 이번 주로 전부 정리가 다 끝나요. 다 끝나고 이제 중간시험 끝난 다음에는 우리 8주차에 광학 배웁니다. 빛. 그래서 뭐 거울, 렌즈 뭐 이딴 거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현대물리로 들어갔죠. 그러면 오늘 전자기파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보도록 하겠어요. 정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맥스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맥스웰은 굉장히 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물리학자 중에 훌륭한 사람으로 들어가는데, 맥스웰이 전자기학을 전부 다 이렇게 집대성에서 완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맥스웰이 그 전자기학에서 따로 한 건 없어요. 그동안에 한 거를 전부 종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걸 볼 것 같으면,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바로 이제 우리 맥스웰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에 대한 기본 법칙을 우리가 쭉 배웠어요. 그 기본 법칙 배우는 중간에 따로 배운 게 뭐였냐면 회로였어요. 직류회로, 교류회로 이렇게 배우면서 그 회로 문제를 위해서 우리 어떤 법칙 배웠냐면 두 가지 법칙 배웠는데, 그게 뭐예요? 회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키르요프 법칙하고 오메 법칙이에요. 오메 법칙과 키르요프 법칙을 배웠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자기학의 기본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자기학의 기본 법칙은 바로 뭐냐면 전기현상, 자기현상인데, 전기현상은 뭐가 만드는 현상이었어요? 전하가 만드는 현상. 자기현상은 자석이 만드는 현상인데, 그 기본 법칙들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쿨롱 법칙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쿨롱 법칙은 가우스 법칙하고 똑같은 법칙이다라고 했죠. 어떠냐면 우리 그 식은 아주 다르게 보일지 모르더라도 쿨롱 법칙에서부터 가우스 법칙을 증명할 수 있고, 가우스 법칙에서부터 쿨롱 법칙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똑같은 걸 하는 법칙이에요.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는 법칙이다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식은 가우스 법칙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우리한테 더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이게 적분 형태로 쓴 가우스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좌변은 무엇을 구한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구했던 이게 바로 뭐예요? 네, 가우스 폐곡면을 지나가는 총선속이죠. 플럭스였어요. 그 우리가 간단히 전기력선의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변의 이 적분은 뭐였습니까? 가우스 폐곡면 속에 들어있는 알자 전하, 거기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으면 그거 부호 붙여가지고 다 더한 거죠. 그 알자 전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쿨롱 법칙 또는 가우스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로가, 이게 전하 밀도 분포인데, 로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는 법칙이 이게 가우스 법칙이다. 그 다음에 자기 현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똑같은 법칙이 바로 뭐였냐면 쿨롱 법칙하고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비오사바르 법칙이었고, 가우스 법칙하고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암페어 법칙이었죠.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거진 알 정도예요. 거진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아주 틀린 것도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면적분인데 이건 무슨 적분이에요? 선적분이다라고 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폐곡면을 만들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폐곡선을 만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그 폐곡선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가 바로 이게 됐죠. 그래서 이게 전류 밀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면, 똑같이 쓴다면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전류 밀도 분포가 만드는 뭐에 대한? 자기장에 대한 법칙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바로 자기현상과 전기현상에 대한 기본 법칙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들어갔어요.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이었어요. 패러데이 법칙이 어떤 거였냐면 둘을 연결해 줬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나중에 봤더니 이제 이런 형태로 썼는데, 이것도 우리 적분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할 때는, 패러데이 법칙 할 때는 우리 폐회로를 만드는데, 폐회로를 폐곡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폐회로에 대한 선적분이 바로 기전력이 돼요. 그래서 폐회로에 대한 선적분은 우리가 배웠던가 안 배웠던가, 어쩌면 안 배웠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쓰는 거 이게 좀 어려운 거지만, 폐회로에 대한 선적분은 뭐와 같다?
요거는 이제 자기장에 대한 선속인데 요건 폐곡면에 대한 게 아니에요. 폐회로로 둘러싸인 면에 대한 면적분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장을 면적분한 건 이것도 이름이 뭐예요? 이것도 역시 선속이죠. 그래서 자기장 선속. 자기장 선속이 변하면,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유도 기전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페러데이 법칙이었고, 이 페러데이 법칙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기장과 자기장을 연결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기장이 유도된다는 이런 법칙이었고,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니까 하나 조금 섭섭한데,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 법칙,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 법칙, 자기장에 대한 선적 법칙은 지금까지 있는데, 여기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 법칙이 이게 바로 뭐냐면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 법칙이 바로 페러데이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 법칙이 바로 암페어 법칙이죠. 뭐 하나 없는 게 섭섭해요, 안 해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장에 대한 무슨 법칙? 면적분 법칙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거 사실은 있어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면적분 하면 항상 0이에요. 이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자기력선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폐곡면을 그려놓고 면적분을 하면 항상 0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법칙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네 개를 합해가지고 우리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이건 항상 성립하는데, 요걸 다 합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합한 것을 우리 맥스웰 법칙이라고 하는데, 맥스웰은 150년 동안 그냥 쿨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러데이 법칙이 나올 때까지예요. 150년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전자기 현상의 기본 법칙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네 법칙을 이처럼 써놓기만 하고 나서 법칙 한 개를 수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쿨롱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뭐 페러데이 법칙, 이런 것들이 봤더니 어때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현상을 연구하다가 도달한 법칙이지만 써놓고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유사하죠. 이놈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 네 가지 법칙을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맥스웰이 그 네 개만 그냥 써놨다면, 여러분도 어때요? 공부하다가 식이 여러 개 있으니까 식 여러 개 이렇게 써놨다 그래서 현중이든가 형준이 형준이가 네 개를 써놨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이형준 법칙 이렇게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쓰기만 했다가 안 해주죠. 네, 안 해줘요. 근데 맥스웰은 그냥 쓰기만 했어요. 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 쓰기만 하고서 이 법칙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굉장히 막 실험해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엄청 어려운 실험해가지고 알아낸 것인데, 써놓기만 하고서 그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고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맥스웰이 정리한 네 법칙을 합하여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맥스웰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1831년에 나서 1879년에 죽었으니까 몇 살쯤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한 50살 정도밖에 못 살았네. 그래서 영국의 물리학자이고 전자기학의 원리들을 맥스웰 방정식으로 집대성한 사람인데, 1865년에 발표한 전자기장의 동력학적 이론이라는 논문에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해했다. 우리 조금 이따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네 개를 쓰기만 하고 식을 하나 고쳤다 그랬죠. 뭔가 네 개 중에서. 여러분 네 개 중에서 어떤 걸 고쳤는지 혹시 알아요? 그렇죠. 암페어 법칙을 고쳤어요. 그 암페어 법칙을 고쳤는데, 그 네 개를 이제 풀려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결과에 도달하는데, 거기에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걸로 뭐도 있냐면,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1학기 때 기체 분자 운동론 했었는데, 그때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제안한 그런 것도 한 사람이에요. 볼츠만하고 같이. 그 다음에 1861년에는 3원색을 혼합해서 모든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최초로 칼라 사진을 개발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뉴턴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맥스웰, 우리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누구겠어요? 뉴턴. 두 사람 꼽으라 그러면 아인슈타인. 세 사람 꼽으라 그러면 맥스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우리 그 전자기파 이연한 거를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수학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이버젠스 정리하고 스톡스 정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적분에 대한 식이에요. 다이버젠스 정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스톡스 정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가 아주 비슷하게 보여요. 하나는 면적분에 대한 정리고 하나는 선적분에 대한 정리인데 F는 이건 벡터장이에요. 벡터장이란 벡터 함수인데 그게 무엇에 의존하면 X, Y, Z에 의존하면 우리가 장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X, Y, Z가 바로 뭐예요? 공간의 점이죠. 공간의 점마다 벡터가 대응되면 그게 벡터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벡터장을 공간에서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분한 결과는 항상 부피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부피적분? 요 F의 다이버전스의 부피적분으로 항상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수학 시간에 증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증명하지 않겠어요. 물리에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용만 하면 돼요. 이거 증명하는 건 수학 시간에 잘 해놨어요. 우리까지 그거 할 필요 없죠. 자, 이거 수학 시간에 어떻게 증명하는지 몰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거 그냥 이용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거 어떨 때 이용하느냐? 어떤 벡터장이 폐곡면에 이건 항상 폐곡면이어야지 돼요.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분 돼 있으면 언제는 이걸로 바꿔야지 돼요. 그러면 뭐가 쉬워져요. 또 여기 벡터장이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돼 있으면 이것은 그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적분하는데 요거 스칼라예요. 요 스칼라가 되려면 벡터 함수니까 벡터 함수를 스칼라로 만들려면 미분해서 스칼라 만드는 게 다이버전스죠. 그다음에 요거는 요 전체 곱한 게 스칼라인데 면적분을 하려면 요 앞에 요 놈하고 면적분을 하면 요건 벡터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벡터 함수를 미분을 해가지고 벡터를 만드는 게 컬이죠. 그래서 여기 선적분을 면적분을 할 때는 컬이 필요하고 면적분을 부피적분을 할 때는 다이버전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이버전스 정리라고 그러고 이건 컬 정리 이래도 되겠지만 스톡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했기 때문에 스톡스 정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눈에 잘 봐두고 이용하면 되겠어요. 언제든지 이것만 나오면 이거 써먹으면 될 텐데 벌써 이거 써먹을 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맥스웰 방정식 4개가 전부 다 이거 나오죠. 하나는 두 개는 이거고 두 개는 이거죠. 이게 써먹으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이버젠스 정리는 1762년에 라그랑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됐고 나중에 1813년에 가우스가 또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 사람들이니까 누가 발견한 거 발견한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라그랑지가 프랑스 사람이 했는데 독일 사람이 또 발견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스톡스 정리는 스톡스가 1854년에 출제했어요. 이거를 출제했는데 시험 문제를 출제한 걸 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고 이렇게 한켈이라는 사람이 이 정리를 최초로 논문으로 발표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버스 정리와 스톡스 정리는 임의의 벡터장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유용한 정리다. 이런 걸 알아두고 이걸 우리가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서 어떻게 쓰나 보겠어요. 우리 맥스웰 방정식을 적분 형태로 표현했는데 미분 형태의 맥스웰 방정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거 한 사람들 또다시 다 한번 또 여러분들 소개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라그랑지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겠어요? 이건 프랑스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태리에서 출생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데 굉장히 다방면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수립한 역학을 새로운 수학적 이론 체계로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역학 시간에 뉴턴 역학 배우고 나서 라그랑지 역학을 또 배워요. 그리고 또 해밀턴 역학도 배워요. 역학의 특징은 뭐냐면 이름만 달랐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나 라그랑지 역학이나 해밀턴 역학이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름 다 다르게 불렀을까? 그것을 표현한 수학적인 방식이 달라요. 수학적인 방식이 다르면서 뭔가 이점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배울 때가 있겠는데 그래서 뉴턴 역학 나와 있는 걸 수학적으로 멋있게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또 가우스도 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독일의 수학자이며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괴팅겐 대학이 물리 발달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학이죠.
거기에 교수로 취임해가지고 뭐 여기 기여한 데가 굉장히 많아 이 사람도. 그래서 그 수학으로는 아르키메데스, 아이작 뉴턴과 함께 세계 3대 수학자 중 한 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1835년에 가우스 법칙에 도달했으나 1867년에 이 논문으로 발표함.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죠. 이게 가우스는 가우스 법칙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천재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1에서 10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막 더해봐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50까지 쓰고 또 거꾸로 써가지고 금방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50이라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스톡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카시안 석좌 교수로 임명된 사람이었어요. 루카시안 석좌 교수 하면 영국에서 최고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최고의 교수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수학과 물리가 분리가 안 됐을 때 그때는 뉴턴도 이런 수학과 교수였어요. 그래서 아마 뉴턴이 이 루카시안 석좌 교수인데 이 루카시안 석좌 교수의 첫 번째가 역대 루카시안이 2대가 아이작 뉴턴이에요. 1대가 내가 이름 잊어버렸는데 아이작 뭐라는 사람, 아이작 베로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루카시안 석좌 교수였는데 자기의 석좌 교수 자리를 뉴턴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13대가 조지 스톡스 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영국 사람 물리학자로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폴 디렉이 또 그 전에 있어요. 폴 디렉은 뭐예요? 상대론적 양자역학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7대가 스테반 호킹도 루카시안 석좌 교수가 되겠어요. 자, 이런 사람인데 수학과 물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스톡스 정리 우리가 배웠는데 스톡스 이름으로 된 거 엄청 많아요. 여러 군데 있어요. 막 여러 군데. 네,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톡스 정리와 다이버전스 정리를 적용하려면 우리 사실은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거 알아야 되죠. 지금 거기 시계고 있죠. 근데 이거 우리가 1학기 때 사실은 공부했어요. 미분시키는 것인데 미분시켜서 벡터로 만드는 연산자가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델이라고도 부르고 이걸 벡터 미분 연산자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이 벡터 미분 연산자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벡터는 벡터로만 쓰면 그러면 한 표현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계산할 때 써먹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건 써먹을 때 하나도 없어요. 벡터도 그냥 벡터 A 하면 써먹을 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좌표계에서 표현해야 되죠. 그걸 좌표계에서 대표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벡터 미분 연산자를 직각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표시하고 원통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표시하고 구면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표시하고를 안 다음에 계산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그냥 식으로만 쓸 때는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죠. 그건 식 전개할 때, 유도할 때 필요한 거예요. 뭔가 계산하려면 대표해야 되겠어요. 좌표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위치 벡터도 어떠냐. 이렇게 벡터만 R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계산 못하는 거예요.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각 좌표계에서 이렇게 표시되는구나 하는 거 알아야 되죠. 또 원통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 알아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구면 좌표계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벡터 미분 연산자는 각각의 좌표계에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생각나요? 안 나요? 뭐 아직 안 날지도 모르죠. 사실 1학년 때는 이거 배우기 힘들어요. 이거 이제 2, 3학년 때는 이공계는 2, 3학년 때는 해야 되니까 우리 물리 시간에 좀 해두면 좋아요. 이거 우리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시간은 조금 수준이 높아서 이렇게 수준 높은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 보니까 위치 벡터를 직각 좌표계로 하면 3항,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로 하면 2항, 구면 좌표계로 하면 1항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계산할 때는 이렇게 미분한 걸 계산해요. 이게 요 위치 벡터를 미분한 거예요. 이게 변이 벡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항이 나오냐면 직각 좌표계 3항 나와요.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에서 몇 항 나올 것 같아요? 자, 요거 미분했더니 3항 나오는데 요거 미분하면 몇 항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X 단위 벡터하고 Y 단위 벡터하고 Z 단위 벡터가 상수에 안 변해요. 근데 여기서 로 단위 벡터는 상수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로 단위 벡터는 요 방향을 가리키는 건데 이렇게 가면 어때요? 다른 방향 가리키죠? 이거 바뀌어요. 그래서 요것도 D 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이거 1학기 때 열심히 했지만 여기서 역시 3항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DR이 원통 좌표계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3항이 나와요.
자, 그러면 구면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는 한 항인데 dr 하면 몇 항 나올 것 같아요? 네, 세 항 나와요. 세 항 나와요. 그래서 dr은 drr, r d 세타, 세타, r sin 세타, d 파이, 파 이렇게 세 항 나와요.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사실은 벡터 미분 연산자를 각 좌표계에서 하는 걸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온 김에 다른 것도 알려줬어요. 그러면 벡터 미분 연산자는 직각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 쉬워요. 그래서 우리 항상 편미분은 어떨 때 쓰냐면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요. 그래서 x에 대해서 편미분했다 그러면 yz는 미분하지 말고 x만 미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벡터 장에는 항상 독립변수가 x, y, z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편미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x로 편미분해서는 x방향 붙이고 y로 편미분해서는 y방향 붙이고 z로 편미분해서는 z방향 붙이는 게 이게 벡터 미분 연산자의 정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원통 좌표계에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요게 하나 더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야지 차원이 사실 맞죠. 그다음에 구면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따로 이런 공부할 때 하라는 거고 그냥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시험에 요거 다 외우라 이거 아니에요. 아, 벡터 미분 연산자를 각 좌표계에서 표현했더니 이렇게 다르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눈으로 구경하라 이런 거예요. 구경해서 다른 거 알기만 하면 됐어요. 우리는 이걸 직접 이용할 게 아니라 그냥 요거 이렇게 되는 거 구경만 한 다음에 요거의 성질을 우리 이용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벡터 미분 연산자를 어디다 적용하냐면 함수에다 적용해요. 그래서 스칼라 장에도 적용하고 스칼라 장이란 스칼라 함수인데 독립변수가 x, y, z인 거예요. 아까 말한 벡터 장에도 정기장이나 자기장 같은 벡터 장에도 적용하겠어요. 근데 요게 벡터니까 벡터에다가 뭐를 적용할 때 적용하는 것도 또 벡터면 곱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뭐 하냐면 그냥 그레디언트란 벡터 미분 연산자에다가 스칼라 장을 대를 적용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이거는 그건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근데 다이버전스란 뭐냐면 벡터장을 벡터 미분 연산자로 미분했는데 결과를 스칼라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해보면 우리 A.B 한 걸 이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컬은 벡터로 만든 거예요. 벡터로 만든 거는 A 크로스 B 정의한 거를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구경하고 이거 우리 직접 사용하지는 않아요. 지금 나중에 여러분이 계산할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구경하고 여기서부터 우리 뭐가 지금 목표예요? 뭐가 목표냐면 다이버전스 정리와 스톡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먼저 맥스웰 방정식 4개를 미분 형태로 바꾸겠어요. 그 다음에 미분 형태로 바꾼 다음에 우리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어떻게 예언하게 됐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자, 그래서 미분 형태의 맥스웰 방정식을 우리 어떻게 구하는지 보면 먼저 가우스 법칙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가우스 법칙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걸 딱 보면 무슨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네, 뭘 쓰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폐곡면에 대해서 이거 있으면 다이버전스 정리를 바로 쓰라는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하니까 다이버전스 정리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놈이 요 놈하고 같다고 놨는데 그렇게 같다고 놓으면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요것도 똑같이 두 개가 다 부피적분이니까 요걸 한쪽으로 모을 수가 있겠어요. 한쪽으로 몰아요. 한쪽으로 모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요 안이 0이어야지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써놓고서 무조건 이 안이 0이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 것 같아요?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 가우스 법칙은 요 폐곡면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만들든지 가우스 법칙이 적용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부피 적분을 어떤 부피에서 하든지 요게 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적분하든지 뭐든지 적분했더니 0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뭐야 되겠어요? 0밖에 없어요. 자, 그거예요. 그 조건이에요. 요 부위는 적분을 어디서든지 적분하면 무조건 0이다니까 요 안에 게 0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에서부터 요 놈이 0이어야지 되는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해서 요게 바로 미분 형태죠. 이걸 갖다가 미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거 가우스 법칙 적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전하분포의 대칭성이 있으면 가우스 표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속해가지고 다 구하고 이랬죠.
근데 이건 뭐냐? 미분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요 전기장인데 요 전기장 만족하는데 요 전기장에 대해서 이 전기장에 대해서 만족하는 식에 뭐만 들어가냐면 요 식 자체만 보면 요 로는 요 전기장이 있는 곳의 로예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여기가 전기장이 있으면 이 전기장은 여기에 있는 전화도 여기 전기장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여기 있는 전화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여기 있는 전화도 만들면 다 만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식은 점점에서 성립하니까 요 점에 있는 전기장을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그건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요 점의 전화밀도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의 전화밀도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이 전기장은 요것 때문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요 놈을 미분하면 여기에 있는 전화만 의존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자, 이걸 풀어서 전기장 구하려면 바로 여기 있는 정보도 다 들어가야지 돼요. 그 정보가 뭐에 의해서 들어가냐면 경계 조건에 의해서 들어가요. 푸는 과정에서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 식만 가지고 보면 그 포인트의 전하 밀도하고 전기장의 다이버전스가 연결된다고 하는 아주 굉장한 의미 있는 식이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우스 법칙을 미분 형태로 만들었어요. 야, 어떨 때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널널한데 오늘은 할 게 좀 많아가지고 벌써 뭐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절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좀 빨리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좀 빨리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여기 다이버전스 정리 쓸 것 같으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모든 어떤 부피에 대해서 하든지 이게 0이니까 뭐가 돼요? 요건 B는 0이 돼.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래서 이걸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미분 형태예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암페어 법칙도 할 수 있겠어요. 암페어 법칙은 딱 하니까 요거 뭐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스톡스 정리 사용해야 되겠어요. 스톡스 정리 사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하고 똑같이 아까는 부피적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면적분을 뺄 것 같으면 요 놈이 0이 되는데 이 0은 언제나 성립해요? 모든 면에 대해서 성립하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이 0이어야 되겠어요. 이게 0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미분 형태의 암페어 법칙이다. 패러데이 법칙 나왔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 하면 되겠어요. 패러데이 법칙 하니까 이것도 또 스톡스 정리 사용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여기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선 dt분의 d가 여기는 t에 대한 편미분이 됐어요. 왜 그럴까? 우리 편미분은 어떨 때 만든다고 그랬어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쪽에 독립변수가 t밖에 없어요. 네, 그래.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위치에 대해서는 다 적분해 버렸어요. 여기는 이거는 위치에 대한 함수가 아니에요. 요 놈은 시간만에 대한 함수예요. 근데 요 안에서는 어떠냐? 요 안에서 적분하기 전에 요거는 b는 위치에 대해서도 함수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 b는 시간과 위치에 대해서 함수예요. 따라서 시간에 대해서는 미분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까와 똑같이 요 안이 0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미분 형태는 여기에 라운드 t 해가지고 미분 형태의 패러데이 법칙을 우리가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맥스웰이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네 개를 쫙 써놨어요. 이렇게 여기에 적분 형태, 미분 형태, 그다음에 전기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쓰고 미분 형태는 이렇게 딱 대고 그다음에 자기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대고 여기다 딱 이렇게 쓰고 이렇게 딱 되니까 어때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적분하는 데는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과 선적분, 자기장에 대한 면적분과 선적분이었는데 미분 형태를 보니까 전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와 컬, 자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와 컬 이렇게 됐죠. 사실 수학에서는 우리 뭘 하냐면 어떤 벡터 함수가 있으면 벡터장이 있으면 그 벡터장의 다이버전스 값과 컬 값을 주면 그 벡터 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값을 주면 E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 두 개를 주면 B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전자기하학의 목표는 뭐냐? 전하분포와 전류분포가 있으면 그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식으로 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기장, 자기장 구하는 거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전자기하학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알려진 것인데 보니까 어때요? 이거 다 똑같은 것 같죠? 이거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맥스웰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거만 보고서 암페어 법칙이 좀 이상하다. 이 중에서 어떤 게 암페어 법칙이에요? 여기 암페어 법칙이에요. 근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자기장을 미분한 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자, 그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분 형태에서. 그래서 요걸 하나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니까 모든 게 해결됐는데 이렇게 집어넣고 보니까 사실은 이 암페어 법칙 실험으로 알아낸 것인데 실험에서 뭔가 그 모순을 해결해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암페어 법칙 어떻게 수정했냐면 우리 축전기를 연결한 회로에서 전류가 바뀔 것 같으면 여기 축전기가 있더라도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안 흐른다고 그랬어요? 흐른다고 그랬죠? 흐르죠? 축전기 전류가 흘러요. 암페어 법칙은 뭐냐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전류에다가 폐곡선을 만들어 놓고 그 폐곡선에 대해서 서큘레이션을 구하면 자기장을 다 적분하면 그게 뭐하고 같다고? 그 폐곡선을 지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뮤제로를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면, 그 면은 뭐냐면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이에요. 그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은 요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여기 요 색으로 요거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도 면이에요, 면 아니에요? 면이에요. 그 경계는 똑같은 폐곡선이 아니에요? 똑같은 폐곡선이죠. 근데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면은 지금 전류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곡면을 면을 이렇게 만들면 주황색으로 면 만들면 암페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전류가 0이니까. 그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여기에 이렇게 폐곡선이 있으면 폐곡선을 이렇게 한 면으로만 지나가야지만 암페어 법칙이 성립하냐라고 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여기서도 역시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 전류는 없지만 여기에 무슨 전류가 있냐면 여기에 소위 변이 전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이 전류는 여기 있는 전기장이 바뀌면 그게 전류의 형태를 전류의 성질을 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축전기를 연결한 직선 전류에 의한 암페어 법칙을 여기다 폐곡선 P의 암페어 법칙 적용하니까 이렇게 된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요거는 JDA가 되는데 요 DA가 여기서 이건 뭐냐면 요 서큘레이션, 요 자기장을 한 바퀴 삥 선적분한 거, 여기 한 바퀴 삥을 안 썼어요. 한 바퀴 삥 선적분한 건 반드시 0이 아니어야지 되는데 여기서는 I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면이에요.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에서는 이게 0이었죠. 그래서 요 면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폐곡선 P를 경계로 하는 면 S1과 S2 중에서 S1을 이용하면 암페어 법칙이 성립하지만 S2를 이용하면 암페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이거를 해결해야지만 됐어요. 그때 맥스웰은 요걸 여기다 도입시켰어요. 요 항을 하나 더 넣으니까 아주 잘 성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립하는 거를 여기서 설명할 것 같으면 여기에 사실은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전하 밀도가 점점 커져요. 전하 밀도가 점점 커지면 요 안에 생기는 전기장은 어때요? 전기장 변하겠죠. 이 전기장 변하는 것이 전류 밀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전하가 지나가지는 않지만 전기장이 변하면 마치 전류 밀도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 밀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 전기장을 식으로 써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 여러분 배웠어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인데 그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는 S분의 Q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게 지금 변한다. 변하면 Q가 변하면 전류하고 Q 변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I는 DT분의 DQ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JD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인데 이걸 그대로 여기다 E를 집어넣으니까 DT분의 DQ가 딱 돼요. 그래서 이거 S분의 I 해가지고 이게 전류 밀도가 딱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장 변하는 게 여기에 있는 전류하고 아주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이 이렇게 변이 전류를 도입해가지고 암페어 법칙을 수정을 시켰더니 잘 성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성립한다. 지금 이게 7주 첫 번째 시간 내가 지금 뭘 조금 착각하고 굉장히 빨리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자기파를 유도하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거야. 나 그걸 여기서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엄청 빨리 했어요. 미안해요.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건 거의 다 했고 이제 문제만 풀면 되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전자기파 유도하는 거 하겠어요? 하겠어요? 네, 다음 시간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져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용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문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지. 자, 반지름이 아닌 구 내부에 일정한 전하 분포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적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하고 그 전기장이 미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을 만족하는 것을 보여라. 그냥 적분 형태하고 미분 형태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 보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지름이 아닌 구 내부에 우리 한번 적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을 구하는 거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전에 한 거 복습하는 거예요. 자, 반지름이 R은 그 안에서 전기장 촌선속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안 그려져 있네. 이거 이해돼요? 자, 총선속은 우리가 균일하게 구에 분포되어 있으면 여기에 전기장이 다 같겠죠. 다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 가우스 폐곡면을 쓸 것 같으면 여기다가 전기장 곱하기 D 한 거니까 2를 바깥으로 빼내고 2에다가 구 표면의 넓이만 쓰면 되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 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구 표면의 넓이에다 2 곱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총전하는 뭐가 되냐면 총전하는 Q는 그 안에서 하니까 반지름이 아닌 구 내부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3승이죠. 거기다가 전하 밀도를 곱하면 총전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둘로부터 우리 뭘 구할 수 있어요? 전기장 구할 수 있죠. 요 놈하고 뭐하고 같다고? 요거를 갖다가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 전기장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놈 뭐예요? 자, 요거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 같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요 나누면 요렇게 나누면 4파이 없어지고 여기 R 제곱 나누니까 어떻게 되냐면 3 입실론 제로분의 로 R이 되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 이 전기장을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R이니까 요게 바로 위치 벡터 R이 돼요. 그래서 여기 구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R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균일한 분포가 있으면 안에서는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전기장이 커져요. 구 바깥에서는 어때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지죠. 그 구 중심에서는 전기장 얼마겠어요? 구 중심에서는 0이에요. 0.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전기장이 미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을 만족하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미분 형태 하려면 미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은 뭐예요? 다이버전스 2죠. 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다. 요게 2니까 다이버전스 로를 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니까 다이버전스를 하는데 요거 무슨 좌표계를 이용하냐면 좌표계를 이용해야지 계산하는 거죠. 난 아까 그냥 구경만 하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진짜 써먹네.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뭘 써먹냐면 뭘 이용했어요? 이거 무슨 좌표계 이용했어요? 직교좌표계 이용했네. 네, 직교좌표계. 그래서 여기 직교좌표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다이버전스 R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Y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Z죠. 그게 뭐 나왔어요? 3 나왔어요. 3.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로 하니까 이거 딱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만족하죠. 만족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맥스웰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네 가지인데 단지 맥스웰의 업적은 뭐예요? 네, 암페어 법칙을 하나 이제 고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암페어 법칙을 고쳤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것을 정리하면, 자, 맥스웰 방정식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한 거, 적분 형태, 미분 형태가 있으면 전기장 면적분 한 거,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에요? 가우스 법칙. 그 다음에 선적분으로 나온 이건 무슨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이죠. 이건 패러데이 법칙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미분 형태로 쓰면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 그 다음에 이건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이렇게 되는 것이 미분 형태가 되겠어요. 자기장에 대한 것은 면적분은 이건 뭐예요? 사실은 따로 없죠. 따로 없어요. 이걸 갖다가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이렇게 불러도 좋겠어요. 선적분 이거는 뭐냐면 암페어 법칙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수정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다이버전스 컬 이렇게 줬는데 여기에 맥스웰은 암페어 법칙을 수정하기 위해서 변위 전류를 도입했더니
축전기 있는 것까지 다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된 암페어 법칙은 여기에 뭐만 더 집어넣는 거였냐면 요거만 더 집어넣는 거였어요. 여기에 뮤제로 J인데 J 자리에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이 앞에 입실론 제를 한 것이 이게 바로 변이 전류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뮤제로 앞에 오고 있는 거 이렇게 수정을 했더니 이제 제대로 잘 됐어요. 네, 수고했어요.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우리 다음 시간 기대하세요. 다음 시간에 뭐 한다고? 전자기파를 유도하도록 하겠어요. 네, 이걸로 끝내겠어요.